서울은 지난 10년 이래 본 적 없는 강력한 폭풍우에 잠겨 도시 전체가 대자연의 잔혹한 힘 아래 떨고 있는 듯했다. 굵은 빗방울이 한올 그룹 사옥의 강화 유리창을 맹렬히 때리며 마치 거대한 괴수가 모든 것을 삼키려 분노하여 포효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15층 디자인실의 넓고 차가운 공간에는 오직 이 시간까지 홀로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 서지안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창백한 푸른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최신 군사 프로젝트의 복잡한 설계도면 앞에서 무려 14시간을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기에 척추를 타고 퍼지는 극심한 통증을 쫓아내려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비록 육체는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짓누르는 압박감에 굴복할 기색 없이 기이할 정도로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지스 에이지라는 코드명을 가진 차세대 군장비 디자인 프로젝트는 서지안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하고 무능하면서 아부만 잘하는 상사들의 억울한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디자인실의 책임자인 최 이사는 자신의 위태로운 입지가 지안의 뛰어난 재능에 가려질까 두려워 그녀를 공식 참여 명단에서 제외시키려 수차례 시도해 왔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일주일은 걸려야 해낼 수 있는 방대한 업무량을 그녀에게 던져주며 내일 아침까지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안은 이것이 그녀가 실수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는 비열한 함정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은 사내 정치 따위의 저급한 수작에 무릎 꿇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신중하게 저장한 뒤 컴퓨터를 껐고 서류와 잉크 냄새만이 가득한 텅 빈 사무실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 지안이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을 때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으며 주위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질 정도로 적막했다. 주간 근무 경비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퇴근했고 안내 데스크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음산하면서도 몽환적인 명암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얇은 코트를 몸에 단단히 여미며 자동회 전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폭풍과 마주하기 전 조금이라도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지아는 가방을 뒤적이다가 오후에 일기예보를 듣고 편의점에서 급히 샀던 일회용 우비가 손끝에 닿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싸구려처럼 보이는 연노랑색 우비였지만 아무리 튼튼한 우산이라도 단 몇 초 만에 바람에 꺾여버릴 이 악천후 속에서는 그녀의 유일한 구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건물 밖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불과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가로등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어가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정문 근처에 외롭게 서 있는 작은 경비 초소 쪽을 바라보던 지아는 안전한 초소 안이 아닌 밖에 나와 웅크리고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빗줄기를 뚫고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보았고 낡은 경비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다소 꽉 끼는 옷을 입은 채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지아는 그가 신입 경비원이라서 텃세 부리는 선배들의 강요로 이 험한 날씨에 밖에서 보초를 서는 벌칙을 받고 있는 것이라 짐작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연민을 느꼈다.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강태주, 명망 높은 군인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 국가 총사령관의 친손자로 현재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인물이었다. 그는 한올그룹 내부의 심각한 입찰 비리와 군수 장비 생산 과정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야간 경비원으로 위장하여 잠입해 있었다. 정보사령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그룹을 의심하고 있었다. 오늘 밤 태주가 굳이 빗속에 서 있었던 것은 괴롭힘을 당해서가 아니라 상사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건물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경비팀의 태만한 근무 태도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수십 년간 가문이 신뢰해온 파트너 기업을 잠식하고 있는 부패를 목격하며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주는 생사가 실 한 가닥처럼 위태로운 최전방의 전장에서도 싸워본 경험이 있었지만 비즈니스계의 위선자들과 마주할 때처럼 역겨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는 눈앞에 우뚝 솟은 마천루를 노려보았다. 그곳은 소위 국가의 엘리트라 불리는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최전선 병사들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있는 현장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부패한 자들을 하나하나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단하겠다는 잔혹한 결의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의 어두운 생각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에 끊겼다. 고개를 돌린 그는 손에 노란 우비를 등잡고 왜소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서지아는 자신의 다음 행동이 그녀의 운명과 거대 기업 한울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흠뻑 젖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일한 우비를 내밀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면 되고 조금 젖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밤새 이곳을 지켜야 할 이 남자가 계속 비를 맞다가는 폐렴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지아는 또한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려 했던 따뜻한 캔커피를 주머니에서 꺼내 추위로 떨고 있는 남자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큰 소리로 오늘 밤은 비가 계속 많이 올 테니 얼른 우비를 입고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라고. 이 추위는 장난이 아니라고 외쳤다. 강태주는 눈앞에 낯선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손바닥 안으로 퍼지는 캔커피의 온기를 느꼈다. 그가 살아온 세계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히 이익과 권력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토록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지안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계산이나 가식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비바람치는 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걱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태주는 거절하거나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 때문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녀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싸구려 우비와 캔커피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서지안이 떠난 후에도 강태주는 한동안 쏟아지는 빗속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날씨의 한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린 노란 우비를 내려다보며 평소 차갑고 엄격하던 얼굴에 드물게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회사에서 왜 저런 바보 같은 여자가 이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우비를 걸쳐 입었고 얇은 비닐 위로 은은하게 남아있는 라벤더 향기를 맡았다. 그에게 이 우비는 단순한 비옷이 아니라 이 탐욕의 캠 속에도 여전히 양심과 품격을 지닌 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물러가고 서울의 하늘은 맑고 높았지만 한올그룹 내부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사령부에서 파견된 고위급 특별 감찰단이 예고 없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디자인실의 최 이사는 재정장부의 비리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책상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의 도끼 어린 시선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서지안의 빈자리에 꽂혔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치며 직원들 앞에서 지안을 무책임한 직원으로 매도하고 프로젝트 지연의 원흉으로 몰아갔다.
그 시각 서지아는 젖은 신발과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로비로 급히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지난밤 늦게 귀가한 탓에 빗물에 젖어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오늘이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병가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녀는 최 이사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으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난밤 전송한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수치가 변경되었고 경영진의 눈에 그녀가 파괴자로 비치도록 공작이 꾸며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자신을 기다리는 진짜 폭풍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의 최상층 가장 호화로운 이사회 회의실 창가에서 강태주는 발 아래 작게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그는 더 이상 낡은 경비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수작업된 정장을 입은 그는 진정한 지도자의 위엄과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측근인 박대령이 한울그룹 내 비리 혐의자 명단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었다. 태주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그 여자와 자신의 서류 가방 안에 곱게 접어둔 노란 우비가 떠올랐다. 그는 곧 피비린내에 나는 권력의 숙청이 시작될 긴 회의 테이블을 돌아보며 어떤 죄 없는 사람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자인실로 돌아오자 최 이사는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끌어내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조작된 서류철을 그녀에게 집어던졌고 하얀 종이들이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는 지안이 고의로 방탄조끼의 기술 사양을 조작하여 회사가 군과의 수십억 원대 계약을 놓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아는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낯선 수치들이 적힌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즉시 자신이 비열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것이 원본 보고서가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가냘픈 목소리는 최 이사의 거만한 고함과 권력에 의해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는 의장대에 절도 있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장 중요한 인물의 등장을 알렸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강태주가 압도적인 기세로 들어서자 이사회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부하는 얼굴들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 부서의 비리 주동자로 보고된 최 이사를 찾기 위해 회의실을 훑었다. 태주는 박대령에게 회의 시작 신호를 보냈지만 상석에 앉는 대신 곧장 공석으로 비어있는 디자인 본부장의 자리로 걸어가 광택이 흐르는 나무 테이블 위에 노란 우비를 올려놓았다. 이 기이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로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머리 위로 끔찍한 날벼락이 떨어지기 직전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디자인실의 바닥에 흩어진 하얀 A사 용지들은 마치 서지안의 짓밟힌 자존심처럼 처량하게 나뒹굴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이사의 고함 소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동료들의 겁에 질린 시선과 경멸 섞인 속삭임뿐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 적힌 수치들이 자신이 밤새워 계산하고 검증했던 정교한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조잡하게 조작된 엉터리 숫자들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본 파일을 덮어 씌우고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행위가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차가운 이성이 마비될 것 같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앞에 거대한 아기와 마주섰다. 최 이사는 지안이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안이 평소에도 업무 태도가 불량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거짓된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떠벌렸다. 그의 뻔뻔한 연기는 주변 직원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럴싸했고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지안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하여 당장 이 산업 스파이 같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지안의 컴퓨터와 개인 물품을 압수하여 증거를 보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 지안은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눈빛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보팀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긴급 상황을 알렸다. 국방부 총사령부 직속 특별감찰단이 예고도 없이 지금 막 회사 정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사무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평소라면 며칠 전에 미리 통보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돌아갔을 감찰단이 이번에는 군원병대 차량까지 대동하고 들이닥쳤다는 사실에 최 이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교활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리기 시작했다. 그는 감찰단 앞에서 지안의 비리를 직접 고발하고 자신이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낸 정의로운 관리자임을 어필한다면 자신의 횡령 혐의쯤은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지안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거칠게 양팔을 붙들린 채 회의실 구석으로 끌려가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이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감찰단이 누구든 간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밤 빗속에서 만났던 그 경비원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이 차갑고 비정한 회사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나눴던 그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해명보다는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을 그 남자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걱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녀의 무의식이 찾아낸 도피처이자 그녀가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한울그룹의 경영진들은 혼비백산하여 로비로 달려나갔고 사장부터 말단 임원까지 줄을 서서 감찰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감찰이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라 그룹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저승사자의 방문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최 이사 역시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대열에 합류했지만 그의 속내는 다른 임원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이미 희생양을 확보해 두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번 기회에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젯밤 술에 취해 회사로 돌아왔을 때 정문 경비 초소에서 웬 멍청한 놈이 길을 막길래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위압적인 엔진 소리를 내며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무장군인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도열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고 마중 나온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차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가장 선두에 있던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광택이 나는 군화를 신은 한 남자가 땅을 딛고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차에서 내린 인물은 나이 지긋한 장군이 아니라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가진 젊은 남자였다. 강태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신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경영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 끝에는 어젯밤 자신을 발길질했던 최 이사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뒤를 박대령과 무장한 헌병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한올그룹 사장은 당황하여 태주의 옆에 붙어 알랑거리며 말을 걸었지만 태주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태주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목격했던 회사의 실태, 특히 어젯밤 빗속에서 자신에게 우비를 건네주던 그 여직원의 선한 얼굴과 오늘 아침 보고받은 그녀의 부당한 처우를 떠올리며 분노를 사기고 있었다. 그는 이 썩어 빠진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한편 대회의실에 감금되다시피 갇혀있던 서지아는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체념하려 했지만 억울해서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오기가 다시금 솟구쳤다. 감찰단이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재조사를 요청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들이닥쳐 자리를 잡았고 최 이사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지안을 손가락질하며 감찰단에게 그녀가 바로 문제의 직원이라고 소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안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회의실 상석, 즉 가장 높은 권력자가 앉아야 할 자리에 걸어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이었다. 넓은 어깨와 곧은 등 그리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리듬감은 어젯밤 그녀가 보았던 그 경비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경비원은 낡은 유니폼을 입고 추위에 떨던 사람이었고 저 남자는 한눈에 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고위 인사였기 때문이다. 지아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최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트리는 것을 들었다. 최 이사는 지안을 범죄자 취급하며 감찰단장 앞으로 끌어내려 했고 그 순간 지안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러나 그 상황은 태주가 의자 뒤에 서서 천천히 몸을 돌리는 순간 반전되었다. 태주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휘감더니 마침내 구석에 서 있는 지안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임원들을 바라볼 때의 그 살기등등한 차가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안도감이 담긴 따뜻함으로 변해 있었다. 지아는 숨을 들이켰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고급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어젯밤 자신의 캔커피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던 그 남자가 맞았다. 현실감이 사라지고 현기증이 일어날 것 같은 충격 속에서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태주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며 마치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최 이사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태주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를 떨고 있었다. 그는 태주가 지안을 노려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때다 싶어 지안의 징계를 강력하게 건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안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으며 자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 여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태주는 최 이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었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모두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태주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 박대령이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넓은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최 이사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제출한 보고서가 얼마나 훌륭한 소설인지 칭찬하는 듯한 말투로 비꼬았다. 최 이사는 그것이 비꼬는 말인지도 모르고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태주의 다음 말은 그의 웃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주는 어젯밤 자신이 이 건물 1층에서 겪었던 일과 비를 맞으며 목격했던 보안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어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시선을 다시 지안에게로 돌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안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임원들과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태주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헌병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며 뒤로 물러나게 했다. 지안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태주는 겁에 질려 있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천하의 총사령관 손자가 일개 말단 계약직 여직원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태주는 지안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젯밤의 따뜻한 커피와 우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최 이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과 최 이사의 보고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 이사가 어젯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회사에 들어왔던 시간, 그리고 경비 초소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상황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읊어내려갔다. 최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박대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대령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최 이사가 지안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조작하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최 이사 앞에서 태주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가져온 가방에서 노란 우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우비는 이 호화로운 회의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이 우비가 바로 이 회사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자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우비의 주인을 죄인 취급한 자들에게 묻겠다고 했다.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회사를 위하는 사람인지 말이다. 태주의 분노 섞인 일갈은 천둥 소리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고 지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낡은 우비와 그 곁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태주는 감찰 단원들에게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전원 체포를 명령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와 최 이사와 그의 측근들을 포위했다. 최 이사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태주가 보내는 단단한 시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치는 햇살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 이사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 남겨진 임원들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지안을 죄인 취급하며 맹렬히 비난하던 그들의 입은 이제 공포로 인해 굳게 다물어졌고
거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강태주가 올려놓은 노란색 비닐 우비가 놓여 있었는데 그 값싼 물건이 뿜어내는 존재감은 주위를 둘러싼 명품 정장의 사내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태주는 천천히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지 않고 우비 위에 손을 얹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아있는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임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에 베인 듯 어깨를 움츠렸고 감히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강태주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리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궁금해할 자신의 진짜 신분과 이곳에 온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이 아니라 한올그룹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군사협력 파트너인 총사령관의 직계 손자임을 선언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장을 비롯한 몇몇 중역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방만한 경영과 비리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수준임을 직감했다. 태주는 자신이 지난밤 경비원 복장을 하고 이 건물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을 느꼈다고 덧붙이며 화려한 사업과 높은 주가 뒤에 숨겨진 썩은 악취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태주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노란 우비를 집어들고는 그것이 어젯밤 자신이 겪은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준 유일한 물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우비가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당신들 중 누구도 빗속에 떨고 있는 경비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만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올그룹이 잃어버린 것은 기술력이나 자금이 아니라 바로 이 우비에 담긴 것과 같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이라고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진정성은 회의실의 공기를 뜨겁게 달굴 만큼 강렬했다. 서지아는 여전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태주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도와준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다리가 풀릴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억눌려왔던 서름이 태주의 인정과 변호를 통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태주가 들고 있는 자신의 낡은 우비가 저토록 위험 있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꾹 다물었다. 태주는 그런 지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금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켰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태주는 박대령에게 지시하여 본격적인 감찰본부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사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회의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한올그룹의 모든 결제 서류는 자신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했다. 사장은 당황하여 경영권 침해라며 약하게 항변해 보려 했지만 태주는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특별 명령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그의 입을 막았다. 이번 감찰은 단순한 기업 조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수 임무임을 상기시키며 협조하지 않는 자는 즉시 군법 회의에 넘기겠다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 서슬퍼런 위세 앞에 더 이상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주는 다시 서지안을 향해 걸어와 그녀의 앞에 섰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지안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그동안 겪었을 부당한 대우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지안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번 감찰 기간 동안 자신의 특별 보좌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다. 태주는 외부인인 자신과 감찰 단원들은 서류상의 비리는 찾아낼 수 있어도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와 내부의 은밀한 사정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안이 보여준 성실함과 도덕성, 그리고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높이 샀으며 그녀가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지안은 태주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거절한다면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피해자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설계한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기술자로서의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태주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대답했고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인사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나서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서지안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사원일 뿐이며 중요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직급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회사의 규정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는 지안이 감찰단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수작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다시 어수선해졌다. 그들은 지안이 감찰단의 힘을 얻고 자신들의 비리까지 파헤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그녀를 이 상황에서 배제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강태주는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하고 차가운 조소를 날렸다. 그는 지안의 직급이 낮은 것은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평가해야 할 상사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최 이사가 조작하기 전에 원본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 안에 담긴 정교한 기술적 분석과 창의적인 설계안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임원도 해내지 못한 수준이라고 칭찬했다. 태주는 직급이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고 실력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지안의 자격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녀보다 더 뛰어난 대안을 가져오라고 호통쳤고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태주는 지안을 데리고 임시 집무실로 이동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다. 넓은 집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태주는 풍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지안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권하며 아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지친 기색을 보였다. 태주는 지안에게 어젯밤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 빗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지안의 커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고백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의 지안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를 어렵기만 한 권력자가 아닌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의 남자로 다시 보게 되었다. 지안은 태주에게 건네받은 태블릿 PC를 통해 최 이사가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와 비밀 폴더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박 대령이 데려온 사이버 수사팀이 순식간에 잠금을 해제해 주었다. 화면 가득히 떠오른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돈을 횡령한 수준을 넘어 방탄복의 핵심 소재인 특수합금의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그 차액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지안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살인 미수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태주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최 이사가 승인한 설계 변경안 대로라면 방탄복이 특정 각도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전혀 막지 못하고 관통당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설명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태주는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태주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깨닫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지안이 아니었다면 이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불량 장비가 군에 납품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태주는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몰랐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의 손길은 묵직하고 따뜻했으며 지안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태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반드시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아는 태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박 대령이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최 이사가 연행되는 도중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플랜 B를 가동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태주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최 이사의 배후에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태주는 지안에게 지금부터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녀에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이겠다고 말했다. 지아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태주와 함께 끝까지 달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창밖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한올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는 이제 막 그 본색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태주와 지안, 두 사람은 다가오는 폭풍우를 향해 전의를 불태우며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별감찰본부로 개조된 대회의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전장 지휘소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대의 컴퓨터와 서버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강태주가 호출한 국방부 소속 정예 수사관들과 회계 전문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더 이상 주눅든 말단 사원이 아닌 날카로운 눈빛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지휘하는 서지안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잡무를 처리하며 억지로 익혀야 했던 사내의 복잡한 결제 시스템과 파일 저장 방식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최 이사 일당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유령 폴더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아는 모니터 두 대를 동시에 확인하며 암호화된 파일명 뒤에 숨겨진 실제 프로젝트 코드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갔고 그녀의 손끝에서 한올그룹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팔짱을 낀 채 회의실 한편에서 지안의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안내자 역할 정도만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안이 보여주는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전문 수사관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자재 구매 내역서에서 단 0.1%의 수치 불일치를 찾아내어 그것이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조직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임을 증명해 보였다. 태주는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무능한 상사들 밑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는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동시에 이제라도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안도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안이 마실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지안은 잠시 눈을 비비며 피로를 쫓으려 애썼지만
모니터 화면에 뜬 충격적인 도면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이지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방탄조끼 내부의 충격 흡수 패널 설계도였는데 원본과는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었다. 최24 일당은 고가의 특수 세라믹 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대신 성분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가형 산업용 플라스틱을 혼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놓았던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감쪽같이 신소재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기술자인 지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상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참담했다. 혼합 소재로 만들어진 패널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소총 탄환을 막아내기는커녕 충격을 받으면 파편이 튀어 착용자에게 2차 부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주를 호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통과 치명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보는 순간 태주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턱 근육이 붉어질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군인 출신인 그에게 있어서 장비의 불량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 설계 변경을 승인한 최종 결제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태주의 분노는 이제 최이사 개인을 넘어 이런 쓰레기 같은 장비를 눈감아주고 이익을 챙긴 군 내부의 공모자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이 결정적인 증거를 안전한 별도 서버에 백업하도록 지시했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당신이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감찰 본부의 열기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태주는 지안에게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식혔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도시의 냄새와 바람은 여전히 어젯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캔커피를 따서 지안에게 건넸고 지안은 그것을 받아들며 묘한 데자비를 느꼈다. 어젯밤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태주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훨씬 더 부드럽고 친밀해져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 배경과 총사령관의 손자라는 꼬리표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항상 완벽해야 했고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기에 늘 외로웠다고 고백했다. 지아는 태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재능은 있지만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서름과 차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젯밤 그에게 우비를 건넨 것이 대단한 선의가 아니라 그저 빗속에 선 그의 모습이 마치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처지처럼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지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 우비 덕분에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동료의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긴급한 무전 소리가 그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박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하 3층에 있는 메인 서버실에서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지안이 확보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감찰 기록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태주와 지안은 즉시 옥상을 내려와 서버실로 향해 전력 질주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탓에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지안은 이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하거나 내부자가 물리적으로 서버를 훼손하려는 시도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 이사가 끌려가면서 남겼던 플랜 B라는 말이 불길하게 맴돌았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고
그 수단은 생각보다 훨씬 과격하고 위험했다. 서버실 앞에 도착했을 때 두꺼운 철제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전자 도어록은 먹통이 되어 있었다.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어 도어록을 내리쳐 부수기 시작했고 몇 번의 강타 끝에 문이 열렸다. 캄캄한 서버실 안에는 비상등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이 서버렉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태주와 지안이 나타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칼을 꺼내 들었다. 태주는 지안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지안에게는 즉시 소화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라고 외쳤다. 태주는 좁은 통로에서 2명의 괴한을 상대로 물러섬 없는 격투를 벌였다. 그는 특수부대 훈련으로 다져진 실전 무술을 사용하여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해 나갔다. 한 놈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다른 놈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차 밀어냈다. 하지만 괴한들도 필사적이었다. 그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집어들어 기름이 뿌려진 서버렉 쪽으로 던지려 했다. 그 순간 지안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소화기를 분사해 불이 붙는 것을 막았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혼란 속에서 태주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 2 괴한을 모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주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셔츠 소매는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뒤늦게 박대령과 헌병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태주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태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지아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태주는 그런 지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방금 전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도운 그녀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이제 적들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태주는 서버실을 나오며 박대령에게 한층 더 강화된 보안을 지시했다. 그는 체포된 괴한들을 군 정보기관으로 이송하여 배우를 철저히 캐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지안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지안은 태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이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태주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피 묻은 셔츠와 먼지 묻은 옷을 털어내며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무실로 돌아온 2 사람은 회수한 괴한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발신 위치가 항구 근처의 한 폐창고로 추적되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한올그룹의 사회이사이자 정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물 로비스트인 김 회장의 차명회사였다. 꼬리가 잡힌 것이다. 지아는 김 회장이 과거 군납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기사를 찾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 이사는 하수인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김 회장과 그와 결탁한 군 내부의 썩은 별들이었다. 태주의 눈은 이제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감찰 본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태주는 아침이 되면 김 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총사령관의 재가를 받아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결심했다. 지아는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최종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태주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들의 반격도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김 회장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것인지를. 새벽에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인천항의 물류창고 단지는 짙은 바다 안개에 휩싸여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려왔다. 강태주와 서지안 그리고 박대령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은 김 회장의 차명 소유로 의심되는 13번 창고 앞에 은밀하게 잠복해 있었다. 태주는 망원경으로 창고 주변을 감시하며 정문과 후문에 배치된 건장한 사내들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 출신의 전문 용역들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삼단봉이나 가스총 같은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이곳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태주는 무전기를 통해 요원들에게 진입 신호를 보냈고 지안에게는 절대 자신의 등 뒤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녹슨 철문이 기계적인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마자 태주와 요원들은 신속하게 내부로 침투하여 경비들을 제압해 나갔다. 창고 안은 곰팡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환풍기만이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지아는 태주의 어무를 받으며 창고 중앙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무 상자들로 다가갔고 쇠지렛 대로 상자 하나를 뜯어내었다. 그 안에는 군부대에 납품되기로 되어 있던 이지스 방탄조끼의 완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정품과 똑같아 보였지만 지안의 전문적인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조끼 표면에 갖다 대자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재질 불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순간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고 사방에서 무거운 철문들이 닫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함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켜지며 태주 일행을 포위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사이로 김 회장의 신복이자 행동대장인 흉터난 남자가 걸어 나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태주의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곳이라며 증거와 함께 모든 목격자를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태주는 침착하게 재킷을 벗어 지안에게 건네주며 잠시만 눈을 감고 있으라고 속삭였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태주의 신호와 함께 박대령과 요원들이 섬광탄을 터뜨렸고 강렬한 빛과 폭음이 창고 안을 뒤흔들며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무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달려드는 거구의 사내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쓰러뜨렸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타격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집요하게 약한 고리인 서지안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태주가 전방의 적들을 상대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두 명의 괴한이 지안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덮쳐왔다. 지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지게차 위로 기어 올라가 조종 레버를 당겼다. 지게차에 무거운 포크가 들어 올려지며 적들의 진로를 방해했고 당황한 괴한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반대편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창고 구조에 익숙한 깡패들은 곧바로 그녀를 포위망 안으로 몰아넣었고 지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벽에 다다랐다. 행동대장이 칼을 꺼내 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고 지안은 태주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강태주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날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행동대장을 들이받았고 두 사람은 흙먼지가 쌓인 바닥 위를 뒹굴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행동대장은 비열하게 태주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지만 태주는 고통을 삼키며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태주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지안을 건드린 자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맹렬하게 주먹을 퍼부었다. 결국 행동대장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숨어있던 잔당 하나가 지게차 위에 올라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수톤 무게의 컨테이너를 지안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려 했다. 끼익거리는 금속음과 함께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그림자가 지안을 덮쳤다. 태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안을 향해 몸을 날렸고 그녀를 품에 안고 바닥을 구르며 낙하 지점을 가까스로 벗어났다. 쾅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컨테이너가 바닥에 충돌하며 창고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자욱한 먼지 구름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먼지가 가라앉아 박대령과 요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의 상태를 살폈다. 지아는 태주의 품 안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만 그녀를 감싸 안은 태주의 등은 날카로운 파편에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고 허벅지의 자상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지아는 태주의 피를 보고 패닉에 빠져 울먹이며 지혈을 하려 했지만 태주는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제야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과 지원 병력이 창고 단지를 에워쌌다. 들것에 실려가는 태주의 손을 꼭 잡은 지아는 맹세했다. 이 남자가 흘린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노라고. 김 회장과 그 배후 세력들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지아는 태주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그와 함께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비오는 밤의 경비원, 회의실에서의 통쾌한 등장,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간까지. 이제 그녀에게 강태주는 단순한 상사가 아닌 생명을 빚진 은인이자 가슴 깊이 들어온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분노에 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그는 강태주가 직접 현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으며 감히 총사령관의 손자에게 칼을 댄 꼴이 되어버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해외 도피를 준비하기 위해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저택과 사무실 주변에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깔려 있었다. 강태주가 쓰러지기 전 박대령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전면전이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군 수사기관과 검찰이 김 회장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태주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군 관계자들과 그룹 임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서지아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총사령관이 직접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는 순식간에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고 지아는 대한민국 군의 최고 실권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은 손자를 위험에 빠뜨린 원인인 지안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태주가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임을 알고 있었다. 총사령관은 지안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의외의 인사를 건넸다. 그 말에 지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고
노 장군은 묵묵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태주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아는 밤새 그의 병실을 지키며 태주가 깨어나면 보여줄 마지막 보고서를 다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 목록이 아니라 한올그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혁신안이었다. 태주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회사의 미래를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벽녘 태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 지아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뜨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지안을 찾았고 그녀를 보자마자 마른 입술을 달싹여 보고서는 다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엉뚱하고도 직업병 같은 질문에 지아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뺨에 대며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으며 빨리 회복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속삭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 남은 것은 악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났다. 다음 날 강태주는 휠체어를 탄 채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링거를 꽂은 채 병원 로비에 마련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지안이 수많은 증거 자료를 안고 서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올그룹과 김 회장의 커넥션 그리고 군 내부의 비리 세력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부패했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생중계되는 그의 연설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 김 회장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 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던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수갑을 찾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들과 장성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지아는 태주의 옆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며 기술적 증거들을 제시해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 대신 정의로운 전문가라는 찬사를 받게 했고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오명은 깨끗이 씻겨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태주와 지아는 알고 있었다. 아직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구속된 김 회장이 옥중에서 변호사들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치고 있었고 회사 내부에는 여전히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지안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하며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말했다. 지아는 태주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그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늦가을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올그룹 본사 대강당은 심판의 날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수사 관계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강태주가 기자회견을 통해 터뜨린 비리 폭로가 도화선이 되어 오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는 단순한 경영회의가 아니라 부패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혁명의 장이 되었다. 단상 위에는 구속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을 위해 발악하고 있는 김 회장의 변호인단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보전하려 애쓰는 최 이사를 비롯한 비리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법적 방어막이 쉽게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강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무대 중앙의 빈 마이크를 응시하며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각 10시 무대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주와 서지안이 나란히 입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직 다리의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강태주의 걸음걸이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도 위험 있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서지아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 차림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비리 경영진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방대한 증거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오르자 최 이사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변호인단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청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 회장 측의 수석 변호사가 먼저 공세를 취하며 분위기를 장악하려 시도했다. 그는 강태주가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일부 실무진의 실수일 뿐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현란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본질을 흐렸고 이지스 방탄복의 결함 역시 기술적 견해 차이일 뿐이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자 최 이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거대 로펌의 힘을 빌려 진실을 덮고 시간을 끌어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뻔한 전략은 이미 강태주와 서지안이 예상하고 대비해둔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변호사의 궤변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서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대형 스크린에 실제 방탄복 피격 실험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서 원가 절감형 방탄복은 표준 탄환에 처참하게 뚫려버렸고 마네킹은 산산조각이 났다. 장내에 충격적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아는 이어서 최 이사가 결제한 자재 변경 승인 문서와 그 날짜에 맞춰 김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며 그 대가로 챙긴 돈이 병사들의 목숨 값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지안의 날카로운 지적에 변호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최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지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밤 태주와 함께 창고에서 확보한 실제 불량품 샘플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재의 화학적 구성 성분까지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술적 견해 차이라는 변명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팩트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지아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정의의 최전선의 선전사였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강태주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할아버지인 총사령관에게 부탁하여 가져온 특별한 물건이 있다며 연단 아래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수행원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낡고 구멍난 방탄조끼였다. 태주는 그것이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작전 중에 전사할 당시 입고 있었던 조끼라고 밝혔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가 적의 총탄이 아니라 불량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지금 한울그룹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제2, 제3의 비극을 낳을 살인 무기라고 질타했다.
태주는 다시 주머니에서 노란색 비닐 우비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 우비는 이제 꽤 꼬깃꼬깃해졌지만 조명 아래서 그 어떤 명품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태주는 이 5,000원짜리 싸구려 우비가 비바람치는 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이 회사 건물 앞에서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이 만든 수백만 원짜리 방탄복보다 이 말단 직원이 건넨 5,000원짜리 우비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따뜻했다고. 그것은 우비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당신들의 제품에는 오직 탐욕만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태주의 연설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기업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윤리와 책임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기업의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리더의 자리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곳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몇몇 경영진의 탐욕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선언했다. 태주는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한올그룹을 살리는 길은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고. 태주의 호소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액 주주 연대 대표가 일어나 태주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 경영진의 전원 해임안을 긴급 발의했다. 최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반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심지어 김 회장 측의 사주를 받았던 일부 이사들조차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하여 슬금슬금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최 이사는 탈출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강당의 모든 출구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마침내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뜨자 장내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찬성 98%.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최 이사와 비리 임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억울하다며 발버둥쳤고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헌병대와 검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지아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 이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태주는 지안에게 다가와 고생했다는 말 대신 묵묵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다. 강당의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태주와 지안은 텅 빈 무대에 잠시 남았다. 태주는 지안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썩은 뿌리를 뽑아냈으니 그 자리에 건강한 새싹을 심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태주는 지안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공석이 된 디자인 본부장 자리를 맡아 이지스 프로젝트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안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태주는 단호했다. 그는 학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양심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지안이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을 주었다. 지안은 태주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군인들이 믿고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룰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지안은 태주의 제안을 수락하며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앞으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태주는 흔쾌히 웃으며 약속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한올그룹의 모습이라며 두 사람은 굳건한 악수를 나누며 폐허가 된 제국 위에 새로운 희망의 성을 쌓아 올릴 것을 다짐했다.
며칠 후 한울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 일가의 지분은 전량 소각되거나 사회에 환원되었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었다. 서지아는 최연소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사양하고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태주 역시 그룹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인 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대주주로서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감시하는 영원한 경비원으로 남겠다고 선언해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들렀다. 책상 위에는 이제 주인을 잃은 명패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널려 있었지만 태주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창가에 걸려 있는 노란 우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우비를 걷어 정성스럽게 개었다. 이 우비는 그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스승이자 지안과의 인연을 이어준 큐피드의 화살이기도 했다. 태주는 우비를 가방에 넣으며 이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러 가야 할 시간임을 자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가 지켜야 할 대상이 막연한 국가가 아니라 서지안과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세상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사 로비로 내려온 태주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디자인실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지안이 팀원들과 열정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림자처럼 비쳤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연락해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입가에는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태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밤하늘에는 어느새 맑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처벌받는 결말은 어찌 보면 뻔한 동화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이 시궁창 같을수록 사람들은 그런 동화를 갈망한다. 강태주와 서지안이 만들어낸 기적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양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한울그룹은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기꺼이 우비를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일하는 진정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노란 우비의 전설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한울그룹 본사 사옥 주변의 조경수들에도 푸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로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예전에 찌들었던 피로감 대신 활기찬 자신감이 감돌고 있었다. 디자인 본부장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서지안 본부장은 권위적인 지시 대신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조작된 서류나 독촉장이 아닌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우수 협력 파트너 인증패와 병사들의 감사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아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그것은 우울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가치들에 대한 뿌듯한 성찰이었다. 서지안이 이끄는 이지스 프로젝트 팀은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마침내 결함 없는 완벽한 방탄조끼와 신형 전술 장비 개발을 완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녀가 설계한 새로운 방호 패널은 기존 제품보다 무게는 15%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은 30%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집약된 걸작이었다. 국방과 항연구소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던 날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지아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지만 단 한순간도 그날 밤 빗속에서 나누었던 초심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 한편 옷걸이에는 여전히 낡은 노란색 우비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자신을 다잡아주는 소중한 부적과도 같았다. 한편 최전방 전술 훈련장에서는 굉음과 함께 실전 같은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화약 냄새 진동하는 그곳에 강태주 소령이 서 있었다. 그는 한울그룹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래의 자리인 야전부대 지휘관으로 복귀하여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태주는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형 방탄조끼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 견고한 만듦새와 편안한 착용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은 이 새로운 장비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사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태주는 이 장비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지안이라는 강인한 여성이 있었는지를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신과 지안이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고 있는 전우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훈련이 끝난 후 막사로 돌아온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며 오늘이 바로 한울그룹 창립 기념일이자 그가 지안을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임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바쁜 지안에게 방해가 될까 싶어 이내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떠나올 때 지안에게 언젠가 비가 오는 날 다시 찾아가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남겼던 것을 기억해냈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그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려왔다. 태주는 충동적으로 외출증을 끊고 군복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친 채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빗길을 뚫고 한울그룹 정문 앞 경비 초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한울그룹 사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퇴근길을 서둘렀다. 서지아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음 분기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다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사무실을 나섰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밖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우산을 챙기지 못한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아는 문득 1년 전 그날 밤이 대자비처럼 떠올라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자신도 가진 것이라곤 5,000원짜리 우비 하나뿐인 초라한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제공한 기사가 딸린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는 본부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편안한 승용차 대신 빗속을 조금 걷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지아는 기사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손짓한 뒤 로비에 비치된 공용 우산을 하나 집어들고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봄비가 아스팔트를 적시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정문 옆에 있는 경비 초소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최신식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깔끔한 부스로 바뀌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모니터를 감시하며 근무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지안의 시선은 초소안이 아니라 그 옆 가로등 아래 비스듬히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에 고정되었다. 군복 차림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그 넓은 어깨와 곧은 등은 그녀가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다. 지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잡고 있던 우산 손잡이에 힘이 들어갔다. 강태주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구두굽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우산 아래 서 있는 서지안과 눈이 마주쳤다.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군복은 1년 전의 그날처럼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다. 태주는 지안을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하는 대신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캔커피를 들어보였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들어 태주의 머리 위를 씌워주었고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마주섰다.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연주처럼 들려왔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서본부장님.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지아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아는 태주의 젖은 어깨를 털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기다렸어요.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쳐다보곤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화려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쌓아올린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은 이미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하게 두 사람을 묶어주고 있었다. 태주는 지안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이제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노란색 우비를 꺼내 지안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지안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지만 태주가 1년 동안 간직하며 낡고 색이 발해 있었다. 이 우비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품고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태주의 고백에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비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 낡은 우비가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붉은 실이자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을 비춰줄 등불임을 직감했다. 지아는 우비를 가방에 소중히 넣으며 태주의 팔짱을 끼고 나란히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은 회사 근처의 소박한 포장마차로 향하며 지난 시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태주는 군에서의 에피소드를, 지아는 회사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대화는 거창한 미래 계획보다는 소소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안부로 채워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단단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평범한 연인으로 보았겠지만 그들은 세상을 바꾼 영웅들이었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파트너였다. 태주와 지아는 비 오는 거리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서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강태주와 서지안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겠지만 그때마다 비 오는 날의 경비 초소와 노란 우비의 기억을 떠올리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한올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태주는 존경받는 군인으로 남아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폭풍우 치는 밤 낯선 사람에게 건넨 작은 우비 하나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전설처럼 기억될 것이다.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오늘 밤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전체 이야기 요약. 부패한 재벌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야간 경비원으로 잠입한 총사령관의 손자 강태주와 실력은 뛰어나지만 사내 정치에 밀려 핍박받던 디자이너 서지안. 비 오는 날 밤 지안이 건넨 5,000원짜리 우비와 캔커피의 따뜻한 호의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운명적인 동행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추적과 치열한 두뇌 싸움 끝에 부패한 경영진과 군 내부의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하고 회사를 정의로운 곳으로 변화시켰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다 비 오는 날 다시 재회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 이것은 단순한 권선징악의 드라마가 아니라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휴머니즘 서사시이다.